네,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재미가 없어서 요즘은 장 팀장님 얘기를 계속 주목하게 되고 안 좋다는 얘기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말이초 그때는 그냥 확 빠져가지고 반등이 왔는데 네. 이번엔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사실 어제 우리 독일 축구 이기고 기분 좋게 출발하는 아침이었는데 제가 나와서 시장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분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NDF에서 이미 1120원대를 넘겨서 출발을 하는 환시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7월 6일 분기점으로 해서 뭐 실제로 이 중국으로 이 추가 관세가 세게 부과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맨날 그 얘기 같은 이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매일 이 귀중한 아침 시간에 매일같이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하는데요. 뉴스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미국산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보복 관세 매기면서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 중국이 지금 이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면 뭐 당장 다음 주 아닙니까? 한국산 대두 수입 관세는 얼마를 적용받을까요? 중국에서요? 예. 글쎄요, 뭐 그 전문적인 거라 뭐 머리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제로입니다. 네. 네, 제로 관세로 낮췄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무역 분쟁이 한번 빡 붙어가지고 미국산 대두에 25% 수입 관세를 때리면 뭐 더 이상 못 받아낼 거 아닙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테니까. 그러면은 주로 사료용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또 공급 전선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받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의 이 대두 수입 관세를 제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진짜 한판 붙는 거냐,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시각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조금만 뉴스 나오면은 뭐 출렁출렁거리죠.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이제 뉴스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 하한가 8번, 뭐 GT 80% 폭락, 뭐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봤더니 중국 기업들 요즘 뭐 엄청나게 죽어납니다.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시장에 가장 큰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고 가장 이 당사자에 해당되는 중국 증시 그것도 이 무역과 이 선이 닿아 있는 쪽들의 이 시세들은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증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뭐 중국으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고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할 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성격이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재 대주고 소재 대주고 가공 처리해서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출하는 구조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어요. 근데 아직 이 성격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 중국의 생산 공장 갖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를 위해서 중국으로 나가 있는 공장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인건비 때문에 뭐 생산 시설을 중국에다가 놔뒀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 내수뿐만 아니고 바깥으로 이제 뿌려내는 물건들 때문에 공장이 중국으로 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쪽들도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관세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뉴스, 오늘 뉴스, 뭐 내일 뉴스 다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외의 내용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리에 포커스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 방송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MT에 나와서 이 방송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 중에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높은 거고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낮은 겁니다.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4%로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어떤 데다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프라핏이 그 4% 이익을 빌려와서 이 이익률을 내는 거 보면 10% 이익률을 냈다. 그러면은 내 손에 떨어지는 이 프라핏 마진은 얼마입니까? 6%죠. 6%죠. 근데 이게 경기가 계속 호조가 돼가지고 뭐 얘도 빌리고 쟤도 빌리고 뭐 나도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해 볼래라는 쪽으로 이게 붙어버리면은 자금의 수요가 높아질 테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돈값으로 매겨지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굴러가는 경기에서 돈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금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반대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4%로 불러서 10% 이윤을 내서 스프레드 마진을 6% 내던 투자가 뭐 점점점 낮아져 가지고 이익률을 6%밖에 못 냈다. 그러면 내 스프레드 마진은 얼마 나와요? 2%로 급감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봐줄만 하죠. 그러다가 이게 5% 줄고 4%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굳이 돈 빌려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니즈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돈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기값에서 자금의 수요가 있기 마련이고 빠져나가는 경기에서 자금의 수요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정책 통화 당국의 스탠스를 통해 본다 하더라도 경기가 너무 과열적으로 치닫을 우려가 있으면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을 가급적이면은 좀 빨아들여야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금리를 더 줄 테니까 돈을 예치하십시오라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을 때 과열 기미가 보일 때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상 쪽으로 끌고 가죠. 근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 이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끌고 가든가요? 금리. 제로 금리까지 내렸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했었던 상황인데 이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가 능동적 자세와 수동적 자세의 신흥국이 지금 처한 위치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돼서 올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올리면 해당국 통화의 강세 요인인데 지금 강세 요인으로 신흥국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등 떠밀려서 올리고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금 나가는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신흥국들의 강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몇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지 한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뭐 지금은 몇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 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사실 지금 처음 본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금리는 오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서 신흥국들 중심으로 환이 좀 문제가 좀 생기고 뭐 미증시 강세 나오고 뭐 EM 증시 당연히 약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단계 한번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계속 속도를 내면서 미국 경기는 좋으니까 속도가 붙어 있겠죠. 예. 미국 경기는 좋고 미국 기업들 굉장히 좋아서 과열 기미가 보이니까 미국은 점점점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달러가 올라갈 테니까 이머징 통화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은 EM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국가들, 좀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얼마 전까지 봤었던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나 뭐 이런 부분들 문제 생겼던 거 보셨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왜? 롱텀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국이 떨어지고 있으면 주변국 경기 상황이 떨어지고 있으면 요즘 원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내부에서 이제 내수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근데 바깥의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의 물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환경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의 경기 체력도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미국도 올리지 못합니다. 왜? 미국의 경기도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계속 올리면 미국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동결 처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지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지금은 뭐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요 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빠지는 건 3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시장 하락 없다라는 부분을 제 이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글로벌 시장이 뚝 분질러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건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번에 QE라는 걸 보면서 나는 금리 빠질 때 시장 올라가는 거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이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좋은 거고 주가가 선행성을 띠는 것뿐이지 만약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부러졌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곧 미국 금리가 지금 점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그 스케줄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쪽으로 가이드가 쏠리면 그때는 뭐 주식시장이 부러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우호적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고 그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기초 펀더멘탈별로 이제 신흥국들이 여러 군데서 좀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에 더해진 무역 마찰 얘기가 노이즈를 더했을 뿐이지 금리 단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여기서 끝났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시장은요. 일단 어제 NDF가 2원대 2.5원 정도 마이너스 기록이 됐고요.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깊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비하면은 사실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조심스러운 시각은 오늘은 좀 이 회복에 대한 트라이를 좀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그림이죠. 2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금리는 한 번 오를지 아니면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외 금리 차는 뭐 당연히 원화의 약세 요인일 거고 이 원화의 약세 요인을 경계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게 호재가 될 수 없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가 지금 크게 꺾여져 있는 구간이고 이게 돌아 나오려면 결국 달러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원달러의 반전 시점, 달러의 상승각이 둔화되는 시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타이밍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환율은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순간이 사실 또 순간적으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분명히 한 시간 전쯤에는 플러스 5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뭐 한두 시간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 5원 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환시에서 그런 작용 나오는 날이 주식시장에서는 딱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환시 관련돼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요즘 사실 주식시장 그게 그거 같아서 요즘 별로 눈이 잘 안 가는데 장중에 환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화만 보는 거 아니고 엔화도 보고 이렇게 쭉 둘러다니면서 환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시그널이 먼저 떠야 제가 나와서 오늘 시장 자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증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장의 부담 가운데 또 이제 금리 관련된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값이 사실은 좋아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건데 선진국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기 상황은 좋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들 보면 꽤 한 지난해 한 가을 뭐 혹은 이제 연말 올 초부터 보면 상당히 그 둔화되는 게 눈에 좀 보여요. 국내 경기 상황 많이.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좀 전에 보셨던 페이지인데 지금 내외 금리 차가 이렇게 원비까지 우리가 금리를 이 연말까지 한 번도 못 올리고 점도표상으로 이 미국 금리가 2번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금리 선물상에서 페드 금리 선물상에서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12월 금리 상승값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점도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남아 있는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은 2회입니다. 그럼 2.5%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금리가 한 번 오르면 1.75, 한 번도 못 올라가면 1.5%. 그럼 요 차이가 75bp에서 이 100bp 차이가 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 부담되는 요인이 될 테니까 이주열 총재님 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요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좋든 싫든 일단 금리는 올려야 돼요. 금리는 올리는데 기존 가이드는 예전에 조금 된 얘기입니다만 이주열 총재님이 연임했을 때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은장이 연임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은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이던스는 올해 대한민국 금리 한 번 오를지 2번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가이던스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금리 2번 올린다 가이던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첫 해 인상이 8월 가이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8월 가이드에서 많이 좀 후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4분기 연말 때쯤 가서 금리가 한번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 번 올라가는 금리가 우리가 올려야 돼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처럼 이 떠밀려서 올라가는 건지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계절 조정 이 실업률과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절 조정 값으로. 한 거? 그러면 실업률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 이 정규 근로자가 아니고 파트타이머 좀 고용이 불안전한 쪽들 그리고 좀 어린 연령대의 이 노동자일수록 지금 굉장히 고용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저기서 역효과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고용지표 값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금리 세게 올리기에는 글러먹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뭐 설비 투자 증가율 이런 것들이 나와야 고용 증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기가 굴러가야 고용값이 좋아질 테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취업사 증감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 뭐 결국 잘 안 돼서 고용도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이 단계에 임금 상승률은 무지하게 잡혔어요. 뭐 이거는 뭐 최저임금 올리고 뭐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뭐 월급 올라가면 저는 뭐 사실 나쁠 거 별로 없습니다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나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이죠.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고용 부담값만 늘었어. 그러면 실제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그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고용 지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물가 데이터도 한번 보게 되면 요즘 미국 물가는 2% 넘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물가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1.5 이거 5월 이 CPI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1.5 우리 2% 레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원 CPI 값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리 인상 다급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로만 보면 금리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지금 글로벌리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금리를 떠밀려서, 올려야 네.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밀려서 올리는 이 분위기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랐을 때 또 취약한 구조는 당연히 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적 센티멘트 값, 뭐 BSI 값, 뭐 CSI 값, 뭐 이런 부분들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장님한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기업 시사 지수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가게한테 가가지고 뭐 더 소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문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최근에는 다 글쎄요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라는 쪽의 대답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자극하지 않았느냐. 근데 원달러가 무한히 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 이 시장 이 변곡점이 정확히 일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그 시그널을 보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이제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얘기 아니면 실적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비틀어서 옆쪽 얘기들을 네. 가지고 시장은 이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략은요? 네, 예능 프로 같은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대요.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네. 우리 시장에도 지난 금요일 기준 장중 저가 그날 양봉이 길게 섰으니까 2,320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 건드렸잖아요. 건드렸으면은 빨리 사과하고 돌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조심스럽게 약간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회복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분위기에서는 상당 부분 좀 돌아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신저가 부분이고요. 모멘텀 부활에서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얼마만큼 다시 한번 위로 좁혀놓느냐. 만약에 오늘도 시도 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부활 시점과는 정말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의 시각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